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쿠라진다 9번째 이야기 제3장 부인이라는 주술. 부인이라는 주술. 노. 그 첫 번째 이야기 올가미가 된 패전의 부인. 올가미가 된 패전의 부인. 시라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얼마 전 TV 방송 관련 일로 사토 겐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사토의 고질라 대재앙은 매우 흥미로운 책으로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더군요. 사토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본인은 패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역사를 논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분열하고 있다. 또한 파괴를 간절히 바라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한 일본의 왜곡된 아이덴티티를 고질라가 상징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의 상황은 고질라가 스크린에서 뛰쳐나와 일본 본토를 습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프로젝터로 그 가림막에 번영하는 일본의 모습을 투사해 바라보고 있다. 다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토는 40대 후반인데 제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은 산케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세이론이라는 잡지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세이론을 통해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나왔으니 말이죠. 문필 경력은 긴 편이지만 이러한 글이 보수 성향 잡지에 실려 보수 논단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사토와 저는 패전의 부인이 전후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호소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지난 얘기를 뭐하러 꺼내느냐고 하겠지요. 그래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치와 경제, 정신인데 대개 이처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저런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우리의 태도와 사회 전반에 걸친 관습을 규정하는 정신 상태를 정신이라 해 둡시다. 정치는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일본과 미국의 관계,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 영토 문제와 안전 보장 문제도 이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의 경우 TPP 문제, 나아가 글로벌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지요. 정신의 차원은 상당히 폭이 넓은 만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또 의회에서 있었던 성차별적 폭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발언 당사자가 자민당 의원단에서 물러남으로써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차별적 발언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알려준 셈이니 어이없는 얘기지요. 여하튼 이 사건으로 인권이든 남녀 동등권이든 근대주의적 이념을 둘러싼 문제가 표면화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권을 비롯한 근대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자 표면으로 내세우는 방침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국민에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재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나는 그런 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태도, 다시 말해 진짜 속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횡행하는 혐오 발언이 전혀 규제받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도 패전의 부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후체제가 끝나려고 할 때 속마음이 분출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한다. 우리는 진실로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양식의 리버럴한 가치관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듯이 먼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왜 전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껏 패전을 부인하고 있는지, 또 패전의 부인이 왜 현실성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찌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패전의 부인이 병의 원인이긴 하지만 일본 말고도 모든 국가는
원점에서 뭔가를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전통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국가의 성립에 관한 전통성에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부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은 나라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지요. 미국은 원주민 학살과 토지 찬탈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짓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대를 이어 말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개인을 찾아 교화, 계몽하여 인류사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퍼뜨립니다.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제3공화정의 정통을 잇는다는 비시 정권이 독일에 협력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축국이었는데도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프랑스는 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차이나에서는 일본군과 식민지 공동 통치 협정을 맺었었고 프랑스 내의 유대인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은 억압되고 사실을 밝히려는 역사 연구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자학사관이라며 배격합니다. 대체로 보아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파리 해방은 프랑스 정부군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샤를 드골의 자유 프랑스라는 일개 교전 단체가 이룬 일에 불과하죠. 한편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실각 후 이라크군과 은밀하게 강화 조약을 맺고 독일의 정권인 이탈리아 사회공화국과 치른 내전에서 승리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왕국에는 종전 때 전순국 반년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프랑스가 정순국이고 이탈리아는 패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이탈리아를 전순국, 프랑스를 패전국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종전 당시 혼란한 상황에서 나라의 전통성 이야기를 지어낼 때 프랑스의 드골 장군과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바돌리오 장군이 보여준 이야기의 구성력의 차이에서 비롯한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스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일반 독일인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전쟁 범죄인을 뉘른베르크 재판의 가혹한 판단에 맡김으로써 일반 독일인은 나치스 독재의 희생자였다라는 이야기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히틀러, 힘러, 괴벨스는 자살했고 괸링 원수, 카이텔 원수, 리벤트로프 원수 외모상 등은 사형에 처해졌지요. 일본은 왜 독일처럼 겸허하게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못하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전쟁의 명목상 최고 책임자가 군의 통수권을 쥐고 있던 대원수 천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히틀러 등과 동격으로 취급했다면 독일처럼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모든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일본 국민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를 썼겠지요. 그런데 천황을 소추한 일에 일본인은 얼마나 격분했던가를 생각하면 그런 선택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패전을 부인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각 방법이 다르고 의견 얘기도 다르지만 패전 사실을 솔직하게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패전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패전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패전을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패전의 부인이 야기한 병세가 가장 심각한 쪽은 일본과 프랑스일 테죠. 저마다 드러난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만 패전의 부인이 정치 왜곡의 뿌리라는 점에서는 또 모두 똑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 부인해야 성립하는 국가. 부인해야 성립하는 국가. 우치다. 패전의 부인을 키워드로 하여 역사를 훑어보자면 만주사변부터 15년에 걸친 전쟁도 메이지 유신의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바로타로는 근대사 120년을 40년씩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른바 40년설이지요. 메이지 유신부터 너일 전쟁에 이르는 40년은 이른바 언덕 위의 구름을 목표로 한 찬란한 희망찬 시대였습니다. 그 후 육군 참모본부가 지배한 마의 40년이 있었고 패전 이후 본래의 전통적 나라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책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시바로타로가 가능한 한
한 좀 더 나은 이야기 솜씨로 전후 일본을 정당화하고자 한 의도는 그야말로 장대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늘 전쟁부터 패전에 이르는 40년간의 일본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한 기형적인 귀태의 시대라 하여 잘라내 버리고자 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유신 후 40년 만에 갑자기 바뀌고만 사실은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갑자기가 아니라 보신 전쟁 후 40년의 오랜 시간 동안 반란군과 도읍구 지역을 차별한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기결이었던 셈이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 기태도 그 뭣도 아닙니다. 보신 전쟁 후 뒤처리 실패가 낳은 서자라 해야 맞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반란군으로 간주하여 냉대했던 사람들이 보신 전쟁의 패배를 부인하고 메이지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는 형태로 다음의 패전을 초래했지요. 많은 역사가와 전쟁사,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지난번 전쟁에서는 자학적이고 차별적인 작전이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차별적인 작전을 선호했다고 해야 맞겠죠. 상처가 깊은 작전과 상처가 덜할 작전 중 타격이 커 보이는 작전을 선택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전술은 합리적으로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전투에 앞서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에게 꼭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처음 반년이나 1년 동안은 그야말로 용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데 그 정도 수준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용맹하게 싸울 수 있다는 대답은 전쟁 지도자가 앞으로 치를 전쟁을 형용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입니다. 전쟁은 용맹하게 대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든 정치적 목표가 있기 마련이고 전쟁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회의 방법입니다. 클라우제비츠 이후의 상식이죠. 그 단계에서 일본 전쟁 지도부는 이미 위험한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정체는 출발 시점부터 줄곧 부인의 계기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정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격렬한 정념을 정체 내부에 끌어안고 있었으면서 스스로 억압합니다. 그래서 정체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파탄에 이르면 부인했던 정념이 터져 나옵니다. 억압했던 심적 과정은 반드시 증상으로 돌아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기가 그러니까 따를 뿐입니다. 일본에서 공기가 종종 억압된 무의식 안의 충동이 새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하고 언어로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멈추질 못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보신 전쟁의 패배를 부인한 결과라면 아베 정권 시대는 메이지 유신 이래 두 번째 전강기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두 번째 전전이 아닐까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시점으로 다음 전쟁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18년부터 1939년 사이를 대전강기라 부르는데 이 시기에 독특한 정신 상태가 유럽 전체를 뒤엎고 있었지요. 그것과 현상적으로 가까운 뭔가를 나는 현대 일본에서도 느낍니다. 그 시대에도 반지성주의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그리고 미래파는 근대 지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현상학과 구비니즘은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를 일거에 파악할 비법이 틀림없이 있다는 신빙성을 동력으로 삼았지만 그것 또한 단편적 식견을 벽돌 쌓듯이 집단적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일을 지적 달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전강기에는 모든 근대적 가치는 근거가 없다고 폭로하는 언설이 크게 반성했는데 현대 일본도 그 당시와 통하는 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혐오하는 책이나 혐오 발언에서 알 수 있는 배외주의, 하시모토 도우루와 아베 신조가 인격에서 배어나는 반지성주의, 또 그런 것을 환영하는 폭력적인 풍조 등이 이를 말해줍니다. 시라이 깊이 감동합니다. 그렇게 일반화해 생각하니까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네요. 이러한 역사의 국면을 인류는 당연한 시대에 당연한 장소에서 경험했다는 말씀이로군요. 다만 지적 상황이란 측면을 살펴보면 유럽의 대전강기의 사상은 대단히 풍요로웠지요. 어떤 의미로는 근대 사상 중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럽과 비교하면 현대 일본의 지적 상황은 상당히 뒤처진 게 아닐까요? 우치다. 유럽 대전강기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는 근대 유럽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쫓기면서 인간이란 진정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등등의 물음과 같은 초월 지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지성주의라기보다 초지성주의였는지도 모르겠군요. 확실히 현대 일본의 전강기 분위기에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지향 따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군요. 세 번째 이야기, 엘리트에게 잠재된 파괴 충동. 엘리트에게 잠재된 파괴 충동. 시라이. 예, 그래서 체제 안에서도 그런 흐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죠. 그 사람들도 면면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자민당의 고치카이 같은 그룹은 아베 패거리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균형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는 지금의 자민당 정치의 일정한 알리바이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모가미 도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이런저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아베의 본심은 나와 완전히 똑같다. 아베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말한다고 말이죠. 다모가미는 온통 뒤틀린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 말만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베와 다모가미는 큰 차이가 없어도 정권 교체 차원에서 보면 고이카이 같은 존재 때문에 그나마 균형이 잡힌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베와 사고방식이 명백히 다를지라도 굳이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치카이 같은 세력에게 궤도 수정을 기대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각 안에서 모든 일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짓만으로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지요. 최종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각오하고 반아베 결전에 나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엘리트들은 싸우지 않을까요? 바로 역겹기 짝이 없는 엘리트 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국가의 지도적 중에게 서 있는 자신들의 위상 자체는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든 나는 언제나 위에 있을 테니까 상관없다. 지는 승부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라 할 수 있겠지요. 아베 같은 정권은 타도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지만 그 일을 할 세력이 지금의 권력 내부로부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히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파괴적 사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내부에서 그러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우시다 선생은 앞에서 패전의 부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고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패전의 부인은 공동체 안에 도사리는 파괴 충동 비슷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우치다. 아베가 말하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누군가의 어두운 정념에 불을 붙이고 있다면 그런 자기 파괴 충동에 공감하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나라 한번 무너져 버리면 좋겠다는 자포자기 상태의 기분을 좌우를 북문하고 많은 일본인이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래대로라면 고치카이 같은 파벌이 자민당 안에서 균형추 역할을 함으로써 자민당은 구조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을 테죠.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내부의 리버럴한 사람이 아베를 잘 달래가며 일을 조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조정자가 나서서 결론을 찾아가면 국민은 납득할 겁니다. 그런데 조정자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균형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자민당 정권은 안정적으로 쭉 이어져 중국이나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좋아지고 치명적인 경제 정책 실패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한동안 또 연명하는 상황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잔뜩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왕 하려면 질질 끌지 않고 단숨에 벼랑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합니다. 어차피 부서질 바엔 어서 파괴해달라고 말이죠. 미디어의 논조를 봐도 침착해라, 냉정해져라는 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변화만 바랍니다. 폭주족 리더는 신호를 무시하고 선두를 내달리고 나머지는 즉사할 각오로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죽게 되면 죽지 뭐처럼 죽음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는 종교적 고향에 가까운 뭔가를 느낍니다. 천천히 달리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좌우를 확인하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간불 속에서 정성력으로 내달리는 심리입니다. 그러한 파국 원망이 좌우를 풍문하고 일본인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태평양 돌입 전 일본인의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빨간불에 멈춰서서 좌우를 확인한 다음 천천히 달리는 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시라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의미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3.11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지진은 산리쿠 해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때문에 도쿄에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저렇게 멀리서 발생한 지진인데도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하물며 수도권 직학형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사는 현실 자체가 터무니없는 리스크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난감하게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자명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행정은 오히려 점점 더 리스크를 높이는 극단의 집중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게 나을 정도입니다. 원전 사고일 경우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있고자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무의식 안에서는 파국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한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기묘한 균형이랄까 양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찌답. 부인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원전은 실제로 원전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두 번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면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면서 사고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죠. 거대한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얼버무리는 태도는 특별히 도쿄 전력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관련 관청의 감독 책임을 유야무야 덮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고를 유야무야 덮으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죠.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국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는데 전력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특별히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보다 돈이 덜 든다는 보잘것없는 이유로 원전을 가동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가동하면 원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테고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면 일본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가동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이니까요. 무의식 속에서 파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합리한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합리한 선택을 그들이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라이, 경제 속에서도 소임수 경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쪽이 거품 붕괴의 충격을 훨씬 크게 받지요. 우치다. STAP 세포 사건. 당시 주간지에서 이과계 여성인이 뭐니 하며 지켜 세우더니 그 후 하루아침에 내팽개칩니다. 높이 지켜 세워야 떨어질 때 낙차가 커지기 때문에 한껏 지켜 올렸죠. 이놈은 머지않아 떨어져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적절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사실 파국 원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조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모두 파국적이죠. 화재, 기근, 태풍 등등.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생각이 끝나지만 가모노 조메이는 대하고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재행무상을 느낍니다. 그때 여기가 원점이라고 확신하죠. 좁은 암자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시다 겐코도 그러했을 겁니다. 각종 인공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포장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전부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래야 인간은 참모습을 찾을 것이다 라는 시거니컬한 기분이 고양됩니다. 파국원망은 일본이 전통적 무상관에 뿌리를 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린 모든 게 잿더미로 돌아간 후 우리가 해왔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일까 라며 망연자실한 채 재행무상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성이 일본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는지요. 요시다 겐코는 시체가 감옥 가왕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내려다보며 왠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구나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울리지라고 생각하고는 발이 땅을 디디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도 폐허가 된 제국의 수도를 바라보면서 패전 국민은 모두 묘하게도 환한 표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초토화된 자신의 마을을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 동일성과 현실이 일치하여 안정감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우리의 원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정치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정치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라이, 저는 정치학 전공자라 그런 상황에 제대로 개입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치학에는 무의식과 같은 것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있긴 있었지요. 예를 들어 마루야마 마사오가 전후에 쓴 논문을 보면 국민의 무의식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정치학이니 뭐니 하면서 계량화하는 수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무의식에 다가가고자 하는 테마로부터 완전히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치다. 몇 년 전 미국 정치학을 전공하는 정치학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에 흥미가 있어서 줄곧 미국 소설을 읽기도 하고 미국 영화를 보기도 했지요. 미국인은 무의식 속에서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속국의 국민인 만큼 종주국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아내는 작업은 최우선 해야 할 학문적 과제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중문화를 집중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대중문화를 보면 무방위 상태로 노출되는 무의식적 욕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와 얘기를 해보았지만 왜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하는지, 그들을 떠미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더군요.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채택할 경우 언제나 단기적인 합리성은 보여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늘 그럴싸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반복해서 채택하지만은 그만큼 또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부분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까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까요? 매번 정당화를 위한 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나는 그러한 패턴의 정체와 또 패턴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말이죠. 미국 연구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미국 연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미국인의 논리 구성은 어떠한지를 학습하고 몸에 익혀 종주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속국민 행동을 얕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현재 미국의 위성은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을 못 박아놓고 어떻게 대접할지를 고민할 뿐 무엇이 이 나라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느냐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시라이, 현재 일본의 대미 종속 체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잘 보여주는군요. 우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속국의 국민으로서 두목이 무엇을 바라는지 아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두목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매우 두려울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지 필사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영속패전, 이권, 완전 마피아를 본떠 안보 마피아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으로 먹고 사는 학자가 떼거리로 몰려 있는 한편 정기적으로 볼 때 무엇을 미국은 바라는가 같은 물음을 파고드는 사람은 그러한 이권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들어온다 해도 출세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설가신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미국과 통하는 파이프 또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요. 친미노선을 충실하게 받드는 사람만이 이권을 독점하는 구조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겠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마음속에서 그런 물음을 파고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미 노선 이외의 가능성을 상정하기만 해도 특정 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 사이의 질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5치다. 기시 노부스케와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다나카 가쿠 에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미국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그 통제를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종복배였지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대미 종속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빨리 대미 독립을 획득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국가 전력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실제로 점령 이후 6년 동안 철저한 대미 종속을 선택한 대가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더욱이 20년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전략적으로 지지한 결과 1972년 오키나와 시정권을 돌려받았습니다. 국토가 회복되었죠. 이 시점만 해도 일본 정치인은 대미 존속을 경험하면서 수지 맞는 일로 실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지 못하고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염없는 기다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뛰어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만 머리가 깨져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그 토끼를 집으로 가져와 냄비에 끓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이 밭은 황폐해졌고 농부는 온 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반환 이후 43년 동안 멍하니 손가락을 입에 물고 미국에서 토끼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일본은 한비자의 수주대토 1호에 등장하는 농부와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대미 종속의 보상으로 2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다고 영원토록 대미 종속의 길을 걸으면 좋은 일이 계속 있으리라고 추론하는 행위는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반환 이후 일본은 주권의 측면이나 국토의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도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도 돌아오지 않았고 요코도 기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차 개혁 요망서를 통해 이래라 저래라 분부를 받지만은 일본이 미국에 개혁 요망서를 보내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이 합리적이려면은 투하한 자원과 이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대미 종속은 1972년 이후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미일 동맹의 합리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볼 때 일본인은 대미 종속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국민적 합의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일방적인 관계를 언제까지나 이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국무부는 언제쯤 일본에게 다음 토끼를 던져줘야 할지 논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오키나와 기저의 축선이 뭐니 하는 사안이 다음 토끼로 적당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런 요구사항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요구는커녕 오키나와 현민의 의사를 짓밟고 폭력적인 기지의 내 이전을 추진하여 현민의 희생 위에 해병대의 편리를 도모하려 합니다. 아마도 국무부 관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토끼가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필요 없다는데 굳이 들이미는 일은 없겠지요. 일본은 어느새 대미 종속 전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대미 종속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우회였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이라는 주술 네 번째 얘기였습니다. 9번째 9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